네, 어서 오세요. 그 러시아에 대한 낭설 마지막 편을 만드는데 그 주제가요 몽골이에요. 근데 몽골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아무리 그 국제 교류가 원활하고 세계화 시대라 하더라도 허프스테드 연구에 따라 보면 그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일수록 문화적 유사점이 많은 게 사실이죠. 예. 거리가 멀면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그 서양은 자기들만의 사고로 타국을 함부로 재단을 해왔잖아요. 예, 몽골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몽골이라 부르지만은 진짜 몽골 땅이 멀리서 그 원정을 떠났던 그 몽골인들의 그 후예들, 유럽 원정 100년 이내에 모두 현지의 동화가 되어버렸죠. 1227년 징기스칸이 죽고 오고타이 칸이 등극을 하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제 금나라를 물리치고 서쪽으로는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이제 자기 영역을 이 서부 쪽에 만들어요. 러시아 옆에. 1236년에 바투하고 이제 그 징기스칸의 그 장군 수부타이하고 유럽 원정을 떠나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그 몽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12만 대군을 끌고 유럽 원정을 떠났다 그러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말이에요. 1206년부터 원정 떠나잖아요, 징기스칸이. 그럼 벌써 30년 지났잖아요. 뭐 30년 지났다고? 근데 12만 대군이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대다수가 몽골인이 아니라 30년 동안 정벌한 지역 원주민들을 합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인들은 주로 이제 지도자급으로 있고 나머지는 이제 타타르족, 뭐 쿠만족, 킵차크족, 슬라브족, 뭐 중앙아시아 후손들이 죄다 한데 섞여갖고 있었던 이른바 스키타이 군대였다고요. 몽골 군대라기보다. 전략 전술은 다 가르친 거죠, 군인들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몽골 군대가 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서로 나누어 가지자 이런 건 아니죠. 예? 유목민으로서 그 전쟁 없이 평화롭게 돌아다녔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수없이 많은 민족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게 징기스칸이라고. 이 면에서는 이 비판을 받아야죠. 예. 뭐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은. 누구도 그렇게 혼자서 그 땅을 원정하러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서양 놈들은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칭송하는데요. 징기스칸은 칭송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그 1237년부터 러시아 전역을 휩쓸어 버리죠. 이 몽골 스키타이 부대가. 그 라잔, 뭐 블라디미르, 모스크바, 로스토프, 체르니코프, 키예프, 폴란드, 헝가리까지 다 모두 정벌을 해버렸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몽골 혈통을 이어가던 지도자들을 제외하면 거기 살던 유럽의 폴란드인, 슬라브인들, 쿠만, 킵차크 모두 군대 안으로 종속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정벌하거든요. 나중에 그때는 뭐 몽골 군대가 거의 다 아랍인들이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 시대가 1220년대부터 1480년대까지 한 260년간 러시아, 페르시아, 뭐 서유럽 전체를 다 패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을 갖다가 이제 공포스럽고 과장스럽고 왜곡하고 망상처럼 기술을 했다고? 뭐 제노아 성에다가 병든 시체를 던져갖고 흑사병을 유발했느니 징기스칸이 뭐 수백 수천 명의 아이를 낳았다거나 문맹이었다거나 뭐 이런 개소리들을 모두 자기를 스스로 창조했다. 유럽인들은 조용히 교역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동쪽에서 야만인들이 잔인하게 전쟁하고 통치했다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 학자들도 맞장구를 쳐줘요. 그렇게 서구 학자랑 똑같이. 그러니까 몽골을 코너에 몰아버리는 거죠. 예. 현대 13세기 몽골 연대기 편집자에다가 내몽고 교수인 우르근게 오농이 말했듯이
비몽골인들의 몽골 원정 기록은 흔히 지독하고 편협하게 과장되었다 한탄을 했습니다. 에? 유럽과 러시아인들이 말이에요. 몽골 원정뿐만이 아니라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독재적이고 잔인한 야만으로 그려내고 있다. 내가 뭐 다른 영상은 뭐 확신을 갖고 있지만 몽골에 대해서는 나도 정보가 부족한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몽골 역사 좋아하는 분 많으니까 내가 틀린 게 있으면 가차없이 댓글에 지적해 주시고요. 이게 서양사가 아니라 서양사에 끼어든 몽골사라서 최대한 노력은 해봤지만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또 이 오논 교수한테도 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서구 사회와 러시아가 합동으로 몽골 역사를 왜곡을 해야지만이 교황청, 폴란드, 헝가리를 포함한 서유럽은 면피를 할 수 있고요. 또 서유럽은 이 몽골 치하 밑에서 240년 동안 통치를 받은 러시아를 자동스럽게 야만족이라고 기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말이에요. 몽골을 러시아 지배자로 보면서 러시아를 야만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고 러시아는 또 거꾸로 몽골의 역사를 최대한 거부함으로써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둘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큰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소수의 학자들은 이거 되게 많이 비판하죠. 왜 그따위 식으로 역사를 쓰느냐고. 오논 교수처럼 그렇게 몽골의 역사를 니들 멋대로 잣대를 대가지고 쓰지 마라. 그랬었죠. 그런 사람들이 요새 자꾸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몽골로서는 다행이죠. 자, 먼저 수치부터 예를 들죠. 그 고대사 연대기 사가들이 툭 하면 수백만, 수십만 이러면서 군대 수를 늘려요. 대표적인 게 중국 고대사하고 스페인 정복사거든요. 당시 인구 대비를 봤을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 숫자를 갖다가 수백만 막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수십만 막 이렇게. 역사가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당대를 살았던 연대기 기록 사가들이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군대나 희생자의 숫자를 매우 부풀렸기 때문에 역사가들도 뭐 1차 자료를 그렇게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당시 인구 분포도나 먼저 공부하고 나서 숫자를 믿든가 말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게다가 고대와 중세 때는요. 문학과 역사과학이 서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저 같은 중세사학자는 뭐 잘 알고 있죠. 이 중세 자료가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고 과장 투성이고 환상적이고 망상인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숫자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거, 당시로서는 그 역사의 그 주인공에 대한 존경의 표시거나 아니면 숫자에 대해서 아예 무심해 버린다고. 툭 하면 수백만, 수십만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현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 그냥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역사학자들은 연대기를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1차 자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뭐 100만 군대를 끌고 갔다, 뭐 80만 군대를 끌고 갔다 이런 말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한 8만 정도 됐겠지. 많아봤자. 그죠? 그 몽골 연대기에 나오듯이 말이에요. 제비하고 수부타이가 도망치는 호라즈메 무하마드 2세를 추격하고자 끌고 간 군대가 2만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비하고 수부타이가 각각 이제 10,000명의 기병을 관리했잖아요. 그걸 투맨이라 그러잖아. 투만. 예? 10,000명씩 관리했다고.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2만 명이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모양인데 그게 아무리 인정한다고 해도 수많은 전투로 인해서 그 10,000명이 채워지지도 못했고 하물며 왕 하나 붙잡고 추격하겠다고 2만 군대를 끌고 가요? 다른 목적이 있었거나 응? 끌고 가면서 원주민들을 모두 데리고 갔거나 겉으로 보니까 대충 2만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랬는 모양인데 그 당시 중세 사람 눈으로서는요 한 1,000명 모이면 한 10만 명 모였다 그래 버린다고. 뭐
뭐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고 이게. 응? 뭐 서양사가 그래요. 뭐 동양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 그 고대 사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면 과장이 심하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인정해 준다고 해도 현지인들을 다 긁어 모은 거죠.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 후예들이 칸국이라는 걸 세울 때 예, 몽골의 색채가 금방 희미해지는 역사적인 결과를 낸다고요. 현지인들을 긁어 모아다가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당시로서는 좋아 보이겠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그 국민들한테 오히려 동화돼 버린다고요. 몽골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명칭은 몽골 제국이라고 나중에 붙여놨지만 알맹이를 보면 안 그래요. 1227년부터 죄다 타타르, 쿠만, 킵차크, 슬라브, 뭐 중앙아시아 각 부족들이 들어왔고 폴란드인, 러시아인, 리투아니아인 마구마구 섞여가고 우르르 같이 움직인 게 몽골 군대라고 하는 게 징기스칸 초반부는 몽골 사람들로 다 모였죠. 한 초반부 한 10년. 하지만 1227년쯤 와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원정 떠나고 그럴 때는 중앙아시아 유럽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실은. 그러니까 몽골 혼자 움직인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벌 초기 징기스칸 살아있을 때, 예. 이 서구 역사는 이 10년 동안에 징기스칸 원정을 갖고 마치 500년 동안 몽골군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기술했단 말이에요. 몽골은 몽골만의 세력이 아니에요. 다른 세력이 더 커요. 이 문제를 연구한 한국 학자가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주엽 교수라고. 대충 이렇게 살펴봤더니 몽골은 알고 보면 카자크다, 튀르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주엽 교수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1300년대 이븐 바투타가 칸국 여행하면서 몽골은 몽골이 아니라 튀르키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다시 말하면은 한 50년? 응? 유럽 원정 끝나고 50년, 70년 지나고 나서 몽골의 색깔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튀르키계 때문에. 그러니까 튀르크라 그러면 지금 터키가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적당한 사람들을 죄다 투르크라고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때 그 사파라든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몽골군이고 누가 유럽군인지 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랬다고요. 게다가 이 몽골이 러시아 쳐들어갔을 때 5년간 쳐들어가거든요. 5년 동안에 몽골이 1천만 명을 죽였다. 어떤 학자는 학자도 아니야 실은 1,500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거? 이게 몽골 무슨 뭐 러시아 원정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계 인구사만 예수 탄생 이후부터 쭉 공부했던 컬린 맥에브디라고 있다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보면서 인구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1236년 러시아 땅에 750만 명의 인구가 살았는데 5년 만에 1240년 약 5년이 지나니까 700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붙여놨냐면 5년간 50만 명의 인구가 줄어버린 것은 몽골 전쟁과 함께 흑사병이 돌았다. 자, 50만 명 죽었다고요. 인구사를 전공한 사람이 공부하기를 50만 명 죽었다고 그랬다고. 어디서 10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죽고 이런 개뻥을 치냐고요. 이거 어디에 근거한 거야?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서양 놈들은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데 되게 익숙해요. 특히 다른 나라 역사 말할 때. 몽골이 모두 죽였다 이거야. 한국전쟁 3년 만에 370만이 죽었습니다. 몽골군이 더 잔인해요? 한국군이 더 잔인해요? 북한군이 더 잔인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1240년 그 영국의 수도승이 찾아왔습니다. 직접 몽골 군대를 봤어. 매튜 파리라고 하는 수도승이에요. 근데 이름은 파리인데
영국 사람이라고. 몽골의 말들이 워낙 커서 나무 하나를 그냥 먹어치웠고 세 발만 뛰면 산 위로 올라갔다. 이런 공상과학소설을 썼다. 몽골 말 작은 거 알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봐놓고 그렇게 크다고 얘기를 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군이 열어 죽었다며. 이런 쓰레기 기레기 같은 연대기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함부로 쓰니까 인구 5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몽골군이 죽인 시민이 200만 명이라고 뻥을 치잖아요. 허무맹랑한 그 기록을 하고 있었다고. 카잔 같은 데는, 카잔은 좀 크다 치더라도 라잔 같은 데는 한 5만 살았다고. 여기 쳐들어가서 본보기 보이겠다고 라잔을 굉장히 공격을 해서 200만 명을 죽였다고. 인구수가 5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수치는 믿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수치는 일단 넘어가야 된다고. 게다가 초토화 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봤어? 사마르칸트 중심지 그 아프로지압. 그 사마르칸트 가시면 아프로지압이라고 꼭 관광지로 가게 돼 있어요. 러시아 라잔. 이 두세 군데는 상당히 많이 파괴한 건 맞아요. 예. 하지만 당대 전쟁터는 모조리 다 그게 호라즘이 됐든 중앙아시아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수도나 도시가 모두 다시 회복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 이따위로 자꾸 적어놓는다고. 뭘 다시는 회복하지 못해. 라잔 정도, 사마르칸트 정도가 회복하지 않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라잔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민들이 그냥 전쟁터니까 도시를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라잔으로. 그러니까 라잔 도시가 그냥 그렇게 황량했던 거예요. 응? 지금도 이제 올드 라잔, 뉴 라잔 이렇게 되겠다고. 새로운 도시로 또 이사를 갔다고 러시아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당연히 라잔은 그냥 가만히 뭐 방치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한 군대가요, 도시 전체를 어떻게 초토화합니까? 핵폭탄 터뜨렸어요? 뭐 어떻게 도시가 초토화되냐고요? 탱크로 밀고 들어오고 공중폭격을 해도요, 건물들은 그래도 남아있기 마련이고 그런 거예요. 뭘 초토화해요? 수백 년간 도시를 방치시키니까 농촌처럼 변해버린 거지. 사마르칸트처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그 옛날 그 사마르칸트 도시 아프로지압 거기 성취하고 가옥을 벽돌들을 뜯어다가 바로 옆에 사마르칸트 여분 공터에다가 성을 다시 세우고 가옥을 다시 지었다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다수 몽골 점령 도시들은 키예프처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재건되었다고요. 모든 도시가 다 그랬어요. 몽골 제국이 붕괴한 다음에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또 러시아를 쳐들어오잖아. 그럼 도시가 또 파괴돼요. 또 재건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여행 가면 말이야. 아프로지압 보여주면서 가이드들이 그래요. 몽골이 쳐들어와서 서 있는 벽돌들은 다 무너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 당시 대다수의 건물이 목재였고요. 모스크는 불태웠고요. 그랬단 말이야. 살만한 집들은 다 살았어요. 재건하려면 언제나 가능했다고. 단지 그 옆에다가 지네 가옥을 다시 지은 거지. 뭘 딱 겉으로 보면 와 몽골 군대가 그냥 말로 짓밟아갖고 그냥 아주 평원처럼 만들어버렸구나. 도시 하나를. 이렇게 느껴지게 한다. 개소리. 가만 냅두면 라잔처럼 그렇게 농촌이 돼버린다니까. 평야가 게다가 또 얼마나 건조해요. 땅이. 한 100년만 지나가면 아무리 번성했던 도시도 사람들이 안 살면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몽골군이 짓밟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킵차크 수도 사라이 보세요. 응? 킵차크 칸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컸던 제국 아니야. 응? 바투, 징기스칸 손자 바투가 세운 캅차크 칸국. 사라이라고. 사라이 수도를 이전했다고. 그냥 냅둬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200~3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사막 그냥 황량화 돼버렸잖아요. 이게 전쟁 나서 저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건물도 흙더미로 지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사람들이 안 살면 원래 도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건조한 사막지구에서. 응? 상하이에 무슨 뭐 누가 전쟁 난 거 있어? 팀으로 그냥 저기 1400년대 잠깐 들어왔을 때 이미 황량한 도시가 돼버렸다니까. 이 칸국에서도 상하이가 전쟁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몽골의 그 5년간의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 공국들이 12개 공국들이 마치 500년간 계속 파괴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한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기만한 거지. 교황 이노센트 4세의 간첩 플라노 카르피니가 있어요. 이 카르피니가 제일 먼저 키예프가 멸망한 다음 제일 먼저 키예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요, 목적이 정확해요. 칸국에 가톨릭을 심으려고 이노센트 4세가 간첩으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몽골을 욕을 해야 됩니다. 각각 공국을 가톨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1246년. 1240년에 키예프 공국이 망했으니까 6년 지났죠? 예, 키예프 공국이 망한 지 6년이 지나서 키예프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공격했다. 재앙을 만들었다. 도시들과 성을 파괴하고 사람을 돌이켰다. 우리는 길거리에 널브러진 셀 수 없는 해골과 뼈들을 지나쳐야 했다. 키예프는 인구도 많고 밀도도 높은 도시였다. 이제 남은 것이 거의 없다. 고작 200여 가옥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다. 타타르는 러시아 전체를 파괴했다. 이 몽골군은요,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어요. 1241년. 하필 오고타이 칸이 죽었다고. 응? 몽골에서 죽었어요. 죽는 바람에 몽골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키예프를 관리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1246년 킵차크 칸국에 의해서 관리받을 때까지 키예프는 방치됐어요. 죽은 군인들의 시체 그대로 냅뒀다고. 플라노 카르피니가 관찰한 것은 바로 6년간 방치된 전쟁터를 바라본 것뿐이에요. 당연히 뭐 자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앙이고 러시아 전체를 파괴했다. 상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상상이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몽골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노 카르피니가 사용했던 단어 타타르도 좀 보자고요. 징기스칸은요, 자기 자신들을 몽골이라고 불렀죠. 원래 몽골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족은 한 7개에서 8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반면 서유럽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용병들 모두를 다 타타르라고 불렀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앙아시아 민족 전체를 다 타타르라고 불렀어. 타타르라고 하는 건 원래 러시아 카잔, 타타르스탄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타타르라고요. 지금도 한 400만 명 살고 있잖아요. 어? 정착민도 있고 흩어진 민도 있고 막 그래요. 몽골 칸국들을 구성했던 튀르크족, 중국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서유럽인, 슬라브족, 핀, 우그르족, 몽골 사람들도 물려 있겠고, 시베리아 대부분 뭐 중국, 한국,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코카서스, 불가리아 이 전체를 다 그냥 타타르라고 불러버리고, 이거 19세기에는요 당시를 지목하면서 몽골 타타르라고 불렀다고요. 이렇게 퉁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란 게. 단어를 하나 딱 갖다 던지잖아요. 이렇게 몽골 타타르 그러면 진짜 몽골 타타르인 줄 알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 안에는 무수한 민족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오히려 몽골 사람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걸 몽골 제국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게다가 단어도 바꿨잖아요. 이 서구 역사가들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이 서구는 말이에요. 타타르족을요 타르타르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타타르족에 알이 빠져 있다고. 근데 그 안에다가 알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타르타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라틴어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옥. 불가리아어에서도, 또 페르시아, 터키어에서도 타르타르는 지옥, 지옥의 전사 이런 뜻이라고요. 타타르가 아니고 타르타르라고 불렀다고 이놈들이 일부러 영어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교회 얘기할 때 원래 라틴 가톨릭인데 로만 가톨릭으로 바꾼 것처럼 이 서구 사는 말이에요. 타타르를 갖다가 타르타르로 바꿨다고. 지옥이라고 바꿔놨다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 서구 역사는 불가리아도 타르타르, 몽골도 타르타르, 킵차크 한국도 타르타르, 중국도 타르타르라고 생각했다. 나폴레옹 같은 인간도 있었고. 누가 먼저 이런 용어 왜곡을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타타르는 타타르지 타르타르가 아니에요. 타타르 사람들이 들으면은 화낸다고요. 이 서구 역사가들은요, 중앙아시아 칸국에서 러시아 차르 귀족의 역사를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러시아를 몽골 타르타르족의 기원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몽골족으로 만들어버리고, 몽골의 후예고, 게다가 타르타르라고 하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타르타르족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타타르족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초기에 징기스칸이 용병으로 써먹었던 타타르족입니다. 타르타르족은 없어요. 이 맨 땅에서 러시아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그러니까 이따위 허황된 짓을 한다고요. 이 서구의 역사가. 이 칸국이 모두 완성되는, 칸국이라고 하는 게 징기스칸의 자손들이 만든 4개의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칸국이라고 하는데 나라도 아니에요. 실은 그 연방제 이상한 거예요. 이 칸국이 모두 완성되는 게 13세기 말, 1200년대 말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을 몽골인이라고 자처한다 하더라도 현재 몽고 지방 카라콜럼에서 사는 몽골 사람들 외에는 칸국, 유럽, 중앙아시아 어디에도 징기스칸 시대의 초반부의 몽골인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 100년도 안 돼갖고. 민족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중앙아시아에서. 이건 이주엽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번 바투타도 얘기했다고 이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몽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더니 다 튀르키게더라 그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칸국을 세웠던 몽골인들 모두 현지에 동화되어 버렸어. 주치, 바투, 오고타이, 어쩌고저쩌고, 수부타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옛날 그 소설, 이 초반부의 사람들이라고요. 이 초반부의 사람들이 마치 500년의 역사를 끌고 온 것처럼 자꾸 서구 역사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븐 칼둔도 그랬어요. 1400년대 이븐 칼둔도 몽골이라고 하는 거는 튀르키예의 한 분파 민족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정도까지 족적이 다 사라졌다니까, 몽골. 어디다 대고 자꾸 그 징기스칸 10년 동안에 그 몽골의 그 중앙아시아 원정만 그렇게 500년간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몽골 사람들은 카라콜럼 쪽에 다 모여 있었다고요. 울란바토르 쪽에 이렇게. 그거 다 자기네들의 고향이라 그랬고요. 전쟁 끝나면 웬만하면 몽골로 돌아가려고 그랬고, 어디 중앙아시아에 무슨 몽골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 다음 편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앙아시아에 몽골의 영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몽골 제국이 좀 근대 유라시아의 몽골의 흔적을 찾고 싶다면 몽골 제국 자체의 그 다인종 다문화 성격을 먼저 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몽골은 그 몽골이 아니라 그 말이죠. 더 이상 몽골에 대하여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려면 차라리 징기스칸을 얘기하는 게 나아요. 몽골과 같이 이렇게 합성해가지고요. 징기스칸의 역사, 그 10년간의 역사를 500년의 역사로 바꿔치면 안 된다고요. 이 서구처럼. 자, 이제 국명으로 넘어가 보죠. 13세기 징기스칸 손자가 세웠던 킵차크 칸국, 제일 왼쪽에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당시로서는 울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레이트 스테이트, 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몽골 역사가들은 이 나라를 주치의 나라라고 불러요. 주치가 이제 징기스칸 아들이잖아요. 어? 그 아들이 세운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울루스 오브 주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16세기부터 러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골든 호르드라고 불렀어요. 금빛 무리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징기스칸의 텐트가 금빛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몽골인들이 금을 좋아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다 증거 없는 증명되지 않는 얘기들이야. 다 좋습니다. 뭐 금이든 뭐 다 좋은데요. 한 나라를 말이에요. 무리들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호르드라고? 이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 명이 명백하게 대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울루스 혹은 뭐 주치의 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주친 울루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명백하게 나라 이름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단어를 갖고 와서 무리들 이래버리면 어떡해. 지금 뭐 역사학자들은 단어를 자꾸 바꾸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골든 호르드 이런 단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무지막지하게 썼다고. 한국 분들도 이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킵차크 한국 이렇게 부르든가, 아니면 뭐 주치울루스 뭐 이렇게 부르든가 그래야지. 한국을 갖다가 무슨 무리들 이렇게 한국이라는 국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조선 무리들 이렇게 저기 지도에다가 적어놨다고 쳐봐.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 이제 몽골 군대를 좀 말해보자고요. 이 몽골이 말이에요. 몽골 연대기에 따르면 말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탱그리 신을 믿었다 그러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아주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탱글이 제 주변에도 막 한 대 푹 빠져 있고 그래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운명에 달렸다. 운명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동양 철학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다 뻥을 치지만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게 동양 철학이라고요. 예. 또 자연의 원칙이야. 하지만 운명을 거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철학입니다. 제도가 아니죠. 몽골은 제도라고 실제적인 관습법하고 실제 법률이 따로 있었어요. 야사라 그래갖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당연히 민주적이었죠. 그 징기스칸 정부는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근데 튀르크 문화가 원래 그래요. 자식들을 포함해서 장군들을 모두 모아놓고 쿠릴타이라고 하는 내각을 세워가지고 만사를 결정했다고.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징기스칸은 워낙에 뭐 유명하니까 혼자 다 결정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공사구분도 철저했고요. 아무리 대칸이라고 했지만 독자적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 자체가 분열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민주적이어서. 몽골군한테는 군대의 원칙이 있었죠. 이 탱그리 신앙에 따르면 약육강식을 거부합니다. 자비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따라서 몽골 군대는 아무나 정복하고 아무나 죽이지 않았어요. 마차 크기 이하의 아이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아무리 그 군대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10대가 군대 많이 갔거든. 여자들은 절대 죽이면 안 됐습니다. 이 몽골 사회에서 여자는 숭배받았습니다. 굉장히 존중받았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랬어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다 그랬습니다. 여성은 항상 존중받았어요. 여성을 죽이는 군인은 거의 없었고 기록도 없지만 참수당했을 게 뻔하고 말입니다. 그 전략적으로 후퇴할 때요. 이 잡은 포로하고 비몽골 사람들을 앞세워서 먼저 희생시킨 건 맞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징기스칸이 처음에 막 쳐들어가다가 처음에는 저주잖아요. 원래 군대가 작전이 그렇다고. 그때 타타르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돌아온 사람들은 타타르야. 몽골 군인들은 잘 안 죽었습니다. 나중에 공격할 때 몽골 군인들이 공격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몽골 군대가 쳐들어오면 야 타타르가 온다 그랬다고. 몽골군이 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타르 그렇게 얘기한 건 맞죠. 그죠? 몽골군 앞세운 게 타타르니까. 그 10년 동안. 그래서 군사 전략가로서의 징기스칸이 정예 군인이었던 몽골 군인들을 보호하려면 뭐 다른 군인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이해가 할 만한 거예요. 사령관으로서. 자국 군대 정예 군인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뭐 비인간적이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군사 작전이 그런데요. 뭐 몽골 군대는요 고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몽골 군대는요 기습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친할 사신을 항상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에서 6일을 충분하게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 한 몽골은 자신의 약속도 꼭 지켰습니다. 상대한테 선택을 먼저 하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알아서 행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부하라에 갔을 때 문 열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하라는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가면 이 아름다운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사마르칸트는 문을 안 열어줬다고요.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잿더미 일면한 거예요, 실은. 뭐, 근데 어느 정도로 불을 질렀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몽골 군인들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몽골 군이 상대가 되지 않으면 전투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호라즘 같은 경우 사신을 죽인다든가, 조롱한다든가, 이런 모욕은 참지 않았죠. 예. 그 부하라를 거쳐갖고, 헤라트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어요. 조그만 그 성이 있는 도시였는데. 근데 이제 몽골군이 그냥 지나치니까 환성을 질렀어요. 근데 제베하고 스부타이가 자기는 욕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군대를 돌려갖고 그 도시를 그냥 침공해버렸잖아. 오해는 오해지만 이렇게 아무튼 간에 화친을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사신을 죽이면 상당히 화를 냈어요. 이 몽골군은. 그게 이제 어떤 군대의 어떤 철학이 그래서 그래요. 제베하고 수부타이가요. 징기스칸의 명령을 받고 카스피해를 돌게 되잖아요. 모하마드 2세 그 샤 왕을 추격하면서. 근데 이제 왕이 죽었다고. 근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카스피해. 그래서 카스피해를 쭉 한번 돌면서 쿠만족하고 킵차크 그 족들이 사는 곳에다 사신을 보내서 전리품을 좀 다오. 싸우지 않을 테니까 돈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예. 지금 미국 보세요. 예? 돈 안 내놓으면 쳐들어간다 뭐 그랬잖아요. 저기 이라크 뭐 이런 다 이렇게 더럽고 비밀스럽게 작전을 폈지만은 그 당시는 직접 얘기했다고요. 우리 군대한테 밥값 좀 다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안 주면 그냥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주면 되잖아.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과 뭐가 틀린 게 있다고 몽골만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도 몽골은 점잖게 사신부터 보냈다고. 미국은 사신이 아니라 간첩을 보내잖아요. 지금 미국이 몽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몽골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고 직접적이었고 솔직했죠. 그랬습니다. 그 제베하고 수부타이가 카스피해 왼편에서 전리품을 상당히 많이 얻고 이제 들어가려 그랬어요. 이제 몽골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 몽골 군대 소식을 들은 그 쿠만 킵차크 이런 여러 공국들이 말이야. 자꾸 싸움을 걸어왔어. 선제 공격을 했다고. 다 물리쳤죠. 그리고 이제 1222년 패전했던 이 쿠만 캅차크 공국 중에 아주 큰 그게 있다고. 키예프로 달려가서 함께 싸우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 키예프는요, 킵차크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몽골한테 당했다고 하니까는 기분 좋았지. 하지만 킵차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 상대는 당신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응? 다음 상대는 러시아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제베하고 스부타이는 러시아 쪽으로 갈 이유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카스피해를 지나갔고 몽골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브 3세가 귀가 얇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다가 몽골이 자기를 쳐들어올 줄 알았어. 이 소심했다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갖고 선제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베하고 수부타이가 누구예요? 여기저기 정보원들 많이 보내갖고 정보를 많이 얻었잖아. 러시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사절 6명을 키예프로 보내서 중립하라 그랬고요. 뭐 중립을 넘어서 동맹까지 하자 그랬다고요. 이렇게 점잖았어요. 몽골은. 대사를 보내갖고 중립 동맹을 권유했다고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플롭치족, 그러니까 쿠만 킵차크족한테 쏘아가지고 우리와 대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플롭치족과 만났지만 당신들과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쿠만 킵차크족이 당신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냥 물리치세요. 안 한다 그러세요. 아니 그 쿠만 킵차크가 당신들 많이 괴롭혔다며.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과 두들겨 팼잖아. 그럼 우리는 같은 편 아닙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해요. 몽골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스티슬라프 로마노비치 키예프 대공이 말이야. 이 몽골 대사 6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이미 호라짐에서도 사신 죽였다가 작살났잖아요. 아주. 나라 하나가 아작이 나버렸잖아. 말 그대로. 응? 그 사신을 죽였던 그 사람은 눈에다가 뜨거운 은을 부었다고 눈에다가. 너도 이제 작살나게 돼 있어. 그래도 징기스칸은 말이에요. 멀리서 야 그래도 한 번 더 보내봐라 사신. 징기스칸이 항상 2번씩 참아줘요. 항상 보면 그래요. 2번씩 참아준다고. 대사를 다시 보내갖고 다시 중립과 동맹을 권유했다 이 말이야.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키예프 대공 이놈은 병신처럼 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시아인이라 그래갖고 처음에 그 몽골 사신이 왔을 때 이게 무슨 키도 작고 무슨 거지 같은 게 말이야. 말도 요만히 주먹만 해갖고 말이야. 함부로 생각했지. 근데 아시아인이라고 거절하고 전쟁 준비를 해버렸단 말이야. 제베하고 수부타이는 2번째 동맹도 거부당하니까 죽여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몽골 사신을 죽이셨군요. 뭐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죠. 무스티슬라브 로마노비치 키예프 대공은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오산을 했나 몰라요. 이 키예프 대공이. 키예프 대공 군대는요 8만 명을 모았다고 하지만 그건 믿지 말고 한 3, 4만 명이나 모았으려나. 나머지 반 정도는 다 병참 하는 사람들 테고 뭐 그럴 테니까. 오합지졸이라고. 러시아 장군들은 말이야 처음에 막 도망치는 2천여 명의 몽골군을 조롱했습니다. 몽골군이 몽골군이에요. 몽골 사람이 아니라. 나폴레옹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되돌아오는 몽골군 화살에 다 죽어갔다 이 말이야. 근데 상당히 많은 그 러시아 그 장교들이 말이야. 날아오는 화살에 경탄을 했다 그래요. 경탄하면서 목에 화살 맞고 눈에 화살 맞고 그래도 죽어갔다 말이에요. 기병대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보병들은 다 흩어졌죠. (1223년의) 전투에서도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인들이 모두 섞여가지고요. 모자만 빼면 말이에요. 그리고 깃발만 빼면 누가 아시아인이고 누가 유럽인지 누가 중앙아시아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이미지를 싹 깔끔하게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응? 몽골 자체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군대가. 지도자들은 몽골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1240년, 50년, 60년 지나가면서 지도자들도 튀르크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바뀐다고요. 피가 어떻게 섞였는지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키예프 대공이 무스티슬라브 3세가 포로로 잡히죠. 예.
바로 이때 러시아 왕자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하, 대사를 죽이면 안 되는구나. 물론 안 된다는 건 알았어도 이렇게 화를 낼지는 몰랐지. 응? 그리고 왕과 왕자는요, 영국처럼 인질로 삼아갖고 인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전투에서만 죽을 수 있다. 이게 몽골 군대의 철학이었다고. 그래서 보통 그 장군 이상은 체포하잖아요. 그게 서유럽의 보통 그 관습인데 몽골은 안 그랬어요. 사령관일수록 일찍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러시아 공국 대공들이 죽었어요.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보기에 징기스칸도 그렇고 왕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돼요. 절대 집에서 누워서 죽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 죽는 게 명예로웠다고. 그래서 키예프 대공한테 그랬다고. 항복하라고. 처음에. 근데 안 한다 그랬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래?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마지막에 항복을 했거든요. 근데도 죽였습니다. 용감한 군인이니까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럼 죽어라 이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웠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게 몽골 문화예요. 끝까지 저항해서 용감한 군인이다 살려주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뭐 제네바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왕하고 왕자 2명을 갖다가 사위 2명을 갖다가 3명을 엎드리라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을 마치 그 장희빈 죽이듯이 그 저기 문짝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짓밟아 죽여버렸다. 항복하려는데 왜 안 하고 끝까지 싸워? 죽고 싶었나 보지?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신을 죽였잖아. 이건 항복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 사신을 죽였잖아. 사신을 죽였다는 거는 칸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몽골한테 정복한 몽골은 말이에요. 정복한 민족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이건 아량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었어요. 상대의 종교가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상관없었습니다. 몽골의 그 탱그리 신앙도 절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냅뒀어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하면 징기스칸의 손자 캅차크칸의 그 바투 아들이 있어요. 사르타크라고.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칸이. 한나라의 왕이 기독교를 개종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독교인들하고 강요 안 했습니다. 이게 서구랑 이렇게 달라요. 또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쳤던 키예프 대공 알렉산드로 네프스키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또 징기스칸의 왕손자, 바투의 손자, 몽케라고 있어요. 이 칸도 이슬람에 빠져갖고 행정을 하지 못할 만큼 해서 스스로 폐위가 될 만큼 이슬람에 열광을 했다고. 수피즘에 빠졌다고 그러죠. 그 몽고가요. 이렇게 동화가 잘 돼버렸다고. 스스로 분열해서 스스로 망했다고. 13세기 후반하고 14세기 전반 칸국 전체가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유가 있었다고요. 중앙아시아를 휘젓고 다녔지만은 몽골은 제국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논리를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공받는 게 전부였다고요. 유럽이든 러시아든 중앙아시아든 그곳에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이 초반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몽골의 카라쿠름만이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거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멀리 원정을 떠나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고 전쟁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알렉산더 대왕도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갔다가 싸우다 죽었어? 그것도 우리는 알 바 없습니다. 원나라가요. 고려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가만 살피면요. 다른 나라는요. 더욱더 그래. 고려는 오히려 바로 옆에서 그거 하기 쉽잖아. 근데 칸국들은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방 그 자치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동화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1300년 넘어가기 바로 전에 14세기가 오기 전에 이미 몽골이라고 하는 혈통이며 문화며 이건 싹 사라져버렸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동화되고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몽골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천전했는가 모르겠어. 이 칸국을 세워서 운영할 때도 그래. 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조공을 바치는 러시아, 페르시아, 하물며 폴란드, 리투아니아도 조공을 바쳤다고. 근데 이 칸국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않고 지방 경제에 관여도 안 하고 굉장히 개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 군주들이 이제 몽골 칸한테 통치허가 문서를 받아요. 자를리크라고 있다고 받아갖고 영지를 통치했는데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2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 이 공국의 영주들이 배운 게 있다면 이 몽골의 이 개방성, 이 개방적인 통치. 두 번째 군사 전략. 세 번째 말 타고 우편 통신하는 거. 이 세 가지만 배웠습니다. 나머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몽골 자체가 현지에 이미 확 동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몽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뭐가 유산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칸국이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 밑에서 러시아가 독립한 거기 때문에 몽골로부터 러시아의 영향을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는 서구의 역사가들은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이게 뭐 똑같은 거냐면 원나라하고 고려를 같은 나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부질없는 짓거리를 서구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이제 덜한 모양이에요.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몽골 자체가 중앙아시아 그 칸국한테 녹아 들어갔고 러시아에 녹아 들어갔고 페르시아에 녹아 들어갔고 우즈베키스탄에 녹아 들어갔고 카자흐스탄에 녹아 들어갔는데 뭐가 몽골의 흔적이 있다는 건지 알 바가 없다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러시아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라고요. 다음은 러시아의 낭설 마지막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